올해처럼 힘들었던 축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축제의 프로그램도 거의 4-5번씩 갈아엎었고, 결국 우리가 이제 되면은 힘들겠다, 온라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생각했던 건 축제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 인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라섬 페스티벌 감독을 맡고 있는 개명국이라고 합니다. 재즈 페스티벌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획자로서의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재즈 페스티벌 하기 전에도 저는 재즈나 월드뮤직 같은 장르들을 주로 공연을 올리는 공연 기획자였었고, 음반을 만드는 음반 제작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장르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획자로서 꿈 중에 하나가 이런 큰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페스티벌의 감독으로 그때 생각으로는 정말 70이 될 때까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런 페스티벌 감독으로 일하고 은퇴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2003년에 어디 강연을 나갔다가 거기서 저한테 강연을 들은 그때 당시에 가평군청에 문화관광과의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되면서 가평을 오게 됐고, 자라섬을 알게 됐고, 자라섬이 지금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때만 해도 물을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자주 있었던 일이었고, 완전히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 축제를, 그것도 재즈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음악 축제를 시작을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기는 했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파트너를 만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라섬이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풍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잠재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계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이제 조금 의기투합이 돼서 잘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음악 축제를 만들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유리한 장르 중에 하나는 재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악 장르라는 거죠. 소수일지 모르지만 튼튼한 관객층이 있을 수 있는 장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락은 락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재즈는 재즈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재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재즈 뮤지션이거나 한 사람들은 금방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재즈가 가지고 있는 그 발생부터 발전돼가는 과정하고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것이 전 세계에 보면 60년씩 이렇게 오래된 재즈 페스티벌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런 페스티벌들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있죠. 전략적으로 1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표방했었던 것은 자연, 가족, 휴식, 그리고 음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악이 있는 소풍이다 라고 이제 항상 주제를, 테마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자라섬이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멋진 풍광과 이런 모습들로 이제 좀 변화가 돼가고, 근데 이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은 그 음악 도학이 무엇인가가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잘 수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울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게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어려움은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초기에 생각했었던 그림에 상당히 부합되는 모습으로 축제가 성장해 온 것은 맞죠. 사실은 저도 이 자라섬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면서도 해외에 이런 그 음악 축제들 되게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기만 하죠. 이거 여기 이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뭐 나라에서 저렇게 뭐 지원을 잘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죠. 그래서 그걸 뭐 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개선하고 고칠 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있는 유명한 페스티벌 보면 뭐 네덜란드에서 하는 노르시 재즈 페스티벌 같은 거, 또 런던 재즈 페스티벌, 뭐 프랑스의 윈 재즈 페스티벌, 또 우리랑 되게 이렇게 밀접하게 MOU를 맺고 교류하기도 하는 뭐 재즈 술레 포미에르 같은 프랑스의 페스티벌들도 있고요. 유럽의 음악 축제들이 여름에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꼭 재즈뿐만 아니라 또 락도 있고 EDM도 있고 클래식 페스티벌 너무 멋진 거 많고 이러니까 여름에는 그런 페스티벌 이렇게 투어하는 것도 되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핀란드, 우리는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핀란드에 있는 포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베끼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하는 방식이나 심지어는 프로그램 북 같은 그런 컨셉도 물론 베끼면서 또 그 페스티벌의 감독님도 제가 초청해서 막 그런 어드바이스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페스티벌에서 우리 페스티벌을 와서 벤치마킹하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은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킹들도 유지하는 거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으로 가는 것은 누구라도 가서 볼 수 있고 뭐 근데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관객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가급적이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무대 뒤에까지도 가보고 그걸 만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발전시켜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다른 축제를 가도 똑같아요. 그 관계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노력은 필요하죠. 1회 때에 그 무대가 2개가 자라섬 안에 큰 무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하고 파티 스테이지하고 음악의 성격을 달리하는 2개의 무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핑퐁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식의 무대 운영을 하는 그 경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쪽 공연 무대 끝나면 저쪽 무대에서 바로 음악 시작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1회 때 정말 뭐 천신만고 때 페스티벌 준비했는데 첫째 날 되게 많은 관객들이 왔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날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아수라장이 된 거죠. 네.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비 온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다 취소하고 세 번째 날도 비가 엄청 왔는데도 이제 무대 2개 중에 하나 포기하고 하나에서 막 11개의 밴드가 올라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관객들이 정말 한 2~3천 명이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공연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그 광경이 뭐랄까 지금도 머릿속에 이제 생생한데 그때 함께 해줬었던 관객들은 아마 그 장면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페스티벌 하면 제가 1회 때부터 17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다고 그 인사하는 관객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다 1회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사실 그때 난 막 속이 타서 죽었는데 뭘 이렇게 좋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동력이죠. 2회, 3회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전달이 전 됐다고 봐요. 그때만 해도 그 가평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도 너무 신기해했고 정말 빗물이 눈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었던 첫 회였었습니다. 기억에 5회 정도가 됐을 때에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처럼 힘들었던 축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축제의 프로그램도 거의 4~5번씩 갈아엎었고 출연진도 사실은 초청하기로 했다가 못 초청하게 된 외국 아티스트들도 너무 많고 중간에 팬데믹이 끝날 줄 알고 다시 잡았던 아티스트들도 다시 다 취소하고 그럼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대면으로 할까 했는데 다시 엎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대면은 힘들겠다 온라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축제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공연하는 무대를 화면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10개 모아서 한다고 그것이 과연 축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5월 달에 이미 온라인 축제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온라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그때는 실제로 재즈 아티스트들이 너무 공연할 기회가 없고 축제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거의 붕괴 위기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힘이라도 내보자 그래서 퍼블릭 펀딩을 해서 축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연을 그냥 축제라고 온라인으로 올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축제라고 내놓을 수 있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럼 오프라인에서 축제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 혹은 우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다양한 접점을 온라인 상태에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대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정확히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넷플릭스가 있지만 극장에 여전히 가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다들 뮤직비디오를 보지만 대중 가서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집에서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대면으로 그 축제의 정취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대로 가지고 있는 본분에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다음에 리서치 같은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형식들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다거나 자기가 뭔가 해서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다거나
혹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처럼 양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무대에 있는 공연을 영상화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소스들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은 올해만 팬데믹 끝나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가고 오프라인대로 오프라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프라인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까지 정말 그 관객을 늘려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는 고민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축제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전반에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남겼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뭐 어떤 순기능이라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시장 확장의 약간의 가능성들을 오히려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았을까. 이거 너무 해보니까 어법도 다르고 이 영상을 들이대게 되는 그 순간 라이브 퍼포먼스만을 고집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혼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확장의 가능성 같은 것들은 이제 확인하는 것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병행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봐요. 어쨌든 공연예술 축제나 공연예술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메인 컨텐츠가 음악이든 무용이든 어떤 그런 퍼포밍 아트 그 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예술가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사전에 예를 들어 해외에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을 가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찾아서 보고 요즘은 연락하기 쉽잖아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연락도 미리 해보고 내가 거기 가는데 뭐 만나고 싶다라든가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런 경우에 그런 기획자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시간만 된다면 아마 대부분 다 오케이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먼저 컨택을 해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 그래도 조금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해외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건 현실적으로 직무상 꼭 필요한 몇 가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축제는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부터 좀 즐겁게 내가 즐거워야 이게 관객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감동을 주는 일을 하면 일단 나부터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는 후배들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책을 많이 보세요,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요새는 이젠 이런 그 온라인이나 매체에 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해 이런 것 같아요. 꼭 영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큰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송이나 영상이나 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언어와 그 환경에 조금 더 이해폭이 넓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매 시대마다 그 틈새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잘 대우받는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는 예술 경영을 정말 전공으로 한 사람이 또 대우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새로운 변화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 바닥에서 이 씬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스태프들이랑 일하면서
넘지 못하는 갭들을 사실 저도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